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9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오후 10시 20분입니다. 세계 경제는 태풍 전야, 안보 경제 신냉전주의, 암울한 경제 전망, 다음 주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 중은 지금 패권 전쟁 중에 있는데요. 중국은 2차 전지로, 미국은 반도체로. 그래서 바이든은 이번에 반도체에 대해서 추가 규제안을 내놨습니다. 미, 중은 지금 팽팽한 기싸움에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경제 침체 우려에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인상되고 있고요. 오페크 감산으로 원유가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3연임으로 공동부유라는 정책이 강화되고 있고요. 그러면 사회주의가 더 강화될 것 같아요. 부동산 경제 내간 폭발이 우려되고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경제 성장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미국이 반도체 규제로 인해 가지고 타격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올해 4분기 전망을 보고 긍정적인 기사와 부정적인 기사들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기사를 읽어볼게요. 다음 주 미국은 중요한 물가지수 발표가 줄줄이 있는데요. 10월 12일 날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고요. 10월 13일 날 가장 중요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어요. 14일은 근원 소매 판매 지수 발표가 있고요. 이 실적에 따라서 또 한번 주가는 요동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인데요. 아마 연준이 기대하는 것만큼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분할 매수 타임을 10월 13일 목요일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면 그 타임에 소량으로 분할 매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 침체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소량씩 해야 될 것 같아요. 짐 크레머가 다음 주를 예상했는데요.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동안 나는 당신이 영웅이 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번역된 기사라 말이 자연스럽지 않은데요. 그래도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이 경제는 폭주하는 기차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연준의 봉쇄를 통해 박살났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모든 것을 탈선시키기 위해 트랙을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폭파할 때 그것을 사는 것이 안전할 겁니다. 그때까지 영웅이 되지 말라고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레머는 중앙은행 관리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매파적인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기대했고요. 다음 주에 예정된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인플레이션 상태와 연준의 다음 움직임에 대해 더 많은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답니다. 이는 즉, 다음 주에 발표할 소비자 물가지수가 연준의 기대치에 벗어나 더욱 매파적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또 어두운 기사인데요. 9월 일자리 증가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싸움에서 나갈 길이 멀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연준의 변화를 위한 녹색 불빛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11월 달에 금리를 0.75포인트 올릴 것을 확신하고 있답니다. 계속되는 기사 내용인데요. 내 견해로는 우리는 아직 인플레이션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 진전이 의미 있고 지속될 때까지 나는 연준의 대차대조표의 지속적인 감소와 함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총 수요를 억제할 것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래도 희망적인 얘기는 그러나 시장은 11월이 마지막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에는 0.75포인트 인상하고 12월 달에는 0.5포인트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번에는 뉴욕대 경제학 교수가 얘기한 건데요. 올해 말 미국의 경제 침체가 찾아오고 내년에는 전 세계로 퍼지고 23년 대부분 이 위험이 지속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침체가 얕게 짧지 않을 것이라며 심각하고 추잡하고 오래갈 것이라고 얘기했답니다. 추잡한 건 또 뭐야? 또 다른 어두운 기사인데요. 세계은행의 데이비드 멜페스 총재는 금리 인상과 높은 인플레이션, 저성장이 세계 침체를 촉발하는 완벽한 폭풍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답니다. 이처럼 세계 경제학자들이 올해 내년 경제 침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신중하게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 말들을 해가지고 세계 이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만을 홍콩처럼 특별 행정구역으로 하자라는 발언을 해서 중국은 환영을 했고 대만은 발끈했답니다. 이러한 말들이 상하이 공장 때문에 머스크가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말 나오는 대로 싸질른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말 때문에 미국과 대만으로부터 미운털이 바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차이나 전기차의 어두운 소식과 밝은 소식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리오 오토가 장중에 17%, BYD가 5%가 급락을 했답니다. 그 이유는 중국 전기차 시장이 내년 경기 침체로 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하네요. 지난 7일 홍콩 증시에서 BYD 주가는 4.7% 급락했고요. 리오토는 14.5%, 시핑은 6% 급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이와 캐피탈의 애널리스트는 투자자들은 내년 중국에서의 전기차 성장률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라고 얘기했답니다. 이건 긍정적인 뉴스인데요. BYD 전기차 3종 앞세워 연내에 영국 시장 출시 확정 이란 내용이고요. 최근 업계에 따르면 BYD가 유럽 시장에 대한 진출 계획을 빠르게 이행하고 있으며 연내에 영국 고객들에게 전기차를 전달할 예정이다. 중국이 아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전기차들을 연이어 공개하며 이목을 끌고 있답니다. BYD의 한가탕은 차량이 정지 상태에서 4초, 5초 내에 시속 100km까지 가속을 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하네요. 순간 토르크가 어마어마합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최근 서구와 중국, 러시아 간의 신냉전과 같은 기조로 시장 반응이 부정적일 것이라는 추측도 따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또 긍정적인 뉴스인데요. 중 올해 전기차 판매 목표 또 상향 조정. 중국이 연말까지 전기차 판매 목표를 650만 대로 높였답니다. 기사 내용은 올해 전기차 판매 목표를 650만 대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연초 올해 신에너지차 목표를 550만 대로 잡았으나 판매가 급격하게 늘자 600만 대로 상향 조정했다. 중국은 지난 2020년 말 발표한 계획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를 판매 비중의 2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중국은 당초 목표를 3년이나 앞당기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는 판매 확대를 위해 프로모션에 나섰다. 올해 마지막 연휴인 국경절 기간을 활용해서 4분기 판매 실적을 끌어올리겠다는 보관이다. 이번 국경절이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판매 촉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경제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상이다. 내수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선 현재로선 단가가 높은 자동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의 지원은 물론 취득세 면제를 1년 더 연장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리커창은 3분기와 4분기 반등에 자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리커창 화이팅! 지금 중국의 부동산은 버블이 꺼지면서 부도 위기에 있습니다. 중국의 내수 경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경기고요. 그래서 혹자들은 부동산 경기가 무너지는데 가계 경제가 어려워져서 전기 자동차를 살 수 있겠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부동산 경기마저 무너지고 있는데 전기 자동차까지 무너진다면 중국의 성장률은 거의 희망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만이라도 정부에서는 부양책을 쓸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부동산이 악의 근원이라도 된 듯 집값 잡기에 골몰했던 중국이 이제는 집값 부양책을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2020년 코로나 봉쇄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금리 인하로 집값이 치솟자 부동산 대출 총량제, 담보대출 심사 강화 등으로 인해 규제 폭탄을 쏟아냈답니다. 이거는 거의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주택 판매는 작년 8월달부터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신규 주택 판매 가격 인하를 지방정부가 통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20% 이상 집값이 폭락한 지역도 많다. 지금 내용이 꼭 우리나라 부동산 경제에 대한 기사를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반한 콘크리트 의존형 경제이다. 부동산 가격 장기 하락은 지방정부의 파탄은 물론 중산층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 꼭 우리나라 사정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 반토막, 다주택도 대출 규제 완화, 빚내서 집 사라. 지금 우리나라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침체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침체가 장기화되면 우리나라도 이러한 정책을 쓰지 않을까라고 예상됩니다. 선분양 제도의 파탄. 우리나라도 거의 선분양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중국이랑 우리랑 공통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요. 중국의 부동산 업체들은 90% 이상의 주택을 선분양으로 판매한다. 주택담보대출 상한은 분양 직후부터 시작된다. 주택 선분양자는 30% 정도의 계약금을 일시불로 내고 나머지는 주택담보대출로 상환한다. 이러한 제도들이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향후 6개월 아니면 1년 후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긍정적인 뉴스와 부정적인 뉴스를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제 생각은 너무 긍정적일 필요도 없고 부정적일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투자 기간은 앞으로 5년, 10년 그 이상이 될 거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